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윤종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오늘 검찰에 다시 한번 셀프 출석을 시도했습니다. 검찰 이번에도 거부했습니다. 대신 송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 대표가 하는 일이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또 권칠승 수석 대변인도 천안함 장병과 유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조가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권칠승 대표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오늘 관련해서 이래경 이사장 사퇴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인 전준영 씨는 오늘 권칠승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관련 화면 먼저 준비했습니다. 권칠승 빅을 걸고 당당하게 나와서 생존장병 57명, 그럼 살인 방지죄라도 고발을 하시든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자신이 없으면 사죄를 하시든가. 저희는 사과받는 걸 인색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긴 징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표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네, 이재명 대표 사과했고요. 권칠승 대변인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이현정 위원. 네. 빨리 사과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참 천안함 폭침 사태가 일어난 지 1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된다는 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런 논란들을 이제 부추기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역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을 하고 믿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오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사과의 입장문을 아주 짧게, 제가 보니까 한 28초 정도 되더라고요. 발표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칠승 대변인이 핵심적으로 한 게 바로 최함장에 대해서 네네. 이 문제를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낯짝이 없다는 등등 네네.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천안함 장병들과 유족들에게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했던 거의 핵심은 뭐냐면 최원일 함장이 왜 함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했느냐, 그리고 왜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두리뭉술하게 그냥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했고, 예전에 자신이 장관 청문회 때 그때도 천안함 폭침이다 주장했다. 네. 과거에 그렇게 했다. 예. 라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을 아직까지 하지 않는 예. 것인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억지로 하시는구나라는 네. 느낌들을 지울 수 없고, 워낙 여론이 분분하니까 예. 억지로 하는 건데, 물론 뒤에 이제 전준영 씨하고 만나서 한 20분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여전히 아직 이재명 대표나 그리고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 마음속에는 네.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왜 똑부러지게 지금이라도 그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왜 이야기를 못 하시는지 네. 참 여전히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네, 그래서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유감 표명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보시죠.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과거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에 권칠승 당시 후보자의 이야기도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게 2018년 3월 달에 추정 60분에 인터뷰하신 장면입니다. 권칠승 후보자께서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이 침몰이라는 복침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듯한 이런 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복침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게 당시 청문회 때 북한 소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자신이 했었다는 거를 다시 강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본심이냐 아니냐, 진심이냐 아니냐 사고하는 부분이요.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부호가 있다는 지적이 또 있긴 있습니다. 자, 서재현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이유야를 막론하고 저 자리에서 특히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천안함 그 함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낯짝 이런 식의 대화나 단어 선택은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네.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해서 사과 이야기하고 또 천안함 회장이라고 해서 오늘 또 만나서 그 함장 또 같이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위라든지 대변인의 저런 행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을 자꾸 또 보면 다른 그 국민의힘 패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그 천안함의 소행이 북한이냐고 자꾸 사상 검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2018년도 동구청장 선거 때도 북한 관련 얘기해서 제가 정복, 군복을 입고 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제가 그 선언을 했고 2020년 4월에도 국회의원 선거 출마 토론회 때도 네. 저한테 대뜸 천안함의 소행은 누구냐고 하더라고요. 예. 당연히 북한이죠. 저도 정훈장교 ROTC 출신인데 그렇듯이 민주당에 대한 사상 검증 그 저런 행위 실수를 가지고 자꾸 국민의힘이 다시 북한과 민주당은 한 몸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또 정쟁화 안보를 이용하다 보면 네. 이게 국민들은 또 실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수석 대변인의 저 행동과 그리고 이후에 책임 있는 사과와 그런 걸로 해서 국민께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지 네. 민주당을 다시 북한과의 연계성 그걸 엮으려고 하면은 또 이제 역풍이 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는 분명하게 천안함 비하의 DNA가 있습니다. 이 증거가 무엇이냐? 천안함 관련된 막말을 아무리 해도 누구 하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게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하면 그 대상이 최고위원이라 할지라도 총선 불출마까지 가능하게 하는 엄격한 징계를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권칠승 수석이 처음이 아니죠. 그 이전에 민주당의 대변인, 법률위원회 출신의 변호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트위터에 천안함 음모론을 직접 올렸던 당사자인데 아무리 천안함 관련된 상처를 후벼파고 막말을 해도요. 경고라는 가벼운 징계도 공식적으로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당도 매번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사상 검증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상 검증이 아니라 역사적 아픔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최고위원들 징계하는 것의 절반 수준이라도 천안함 막말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번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징계한다면 저도 이 말을 안 하겠는데 징계를 안 하기 때문에 네.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천안함 막말을 민주당 내에서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이 천안함 발언과 관련해서 명백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공당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민주당에서 이제 천안함 관련해서 좀 여러 반언들이 나오는데 이걸 관련해서 좀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어떤 침공 내지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책임을까지 물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시점에서 법무부가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표현과 그리고 역사, 왜곡, 그걸 구분짓는 정확한 선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때때로 그게 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그 선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 처벌하는 실정법까지 운용되는 나라이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법을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민주당이 천안함의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는가 이런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습니다. 네. 한 장관이 이야기한 건 5.18 특별법 관련입니다. 5.18을 폄훼하면 처벌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5.18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왜 다른 거는 안 그래야 하느냐, 아니면 그거는 왜 괜찮냐, 뭐 이런 취지로도 들리는데요. 역사에 대한 왜곡에 처벌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럼 5.18이나 천안함이나 뭐가 다르냐, 이런 취지로도 읽힙니다. 정미경 의원님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해왔던 행적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왜곡하고 폄훼할 때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킨 사람들이 그럼 천안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왜곡하거나 폄훼할 때 그런 실정법을 지금 당장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사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6월은 보훈의 달이에요. 네. 지금 많은 유족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도 있고 천안함 사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들 한풀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실수했다? 저는 실수했다는 그 사과의 말을 들으면 2차 가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무슨 실수예요. 거의 이적행위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적절하다, 실수다 이런 단어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네. 네, 제대로 사과를 해야지. 예. 그래야지 또 사과도 받아주고 그러는 거지.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명예훼손적이고 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저는 네. 지독하게 법적인 처벌을 끝까지 해줘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유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천안함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확실하고 확고합니다. 천안함은 북한의 폭침에 의한 것이라는 점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줄곧 밝혀왔습니다. 지금 공당의 대변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수라고 폄훼하는 부분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게 공식 논평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약간 혼잣말 하듯이 한 부분,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그 무게감이 덜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맥락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대변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가 가서 닿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그 부적절한 발언의 대상이었던 천안함 함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없었다, 부족했다. 물론 앞으로도 그 함장을 직접 뵙고 사과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겠다고까지 한 상황이니만큼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정성 여부는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준영 생존자 예비역 전후 회장 오늘 권칠승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20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실 유감 표명을 하셨는데 함장을 교육하시는데 최소한 두 분께 사죄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게 정말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여기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정중하게 혼자 온 거고. 아니 이게 어떻게 정중하게 온 겁니다. 그럼 부탁대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의원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니까요. 그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제가 면담하고 끝나고 바로 이제 함장님께 연락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마지막에 일단 정말 이거에 대해서 상처를 줬으면은 죄송하다고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말에 대해서 몸 떨리며 계속 울었다. 이렇게 전준영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감을 표명할 시간은 충분했는데 살인에게 걸렸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전준영 씨는 오늘 TV조선과의 통화에서는 아버지 같은 천안함 함장을 모욕하는 것에 화가 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그 막말에 가까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사실 제 함장님은 저희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데 어떤 자식이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좌초, 내부 폭발, 잠수함 충돌석, 미국 자작극 등 아주 극단적이면 자극적인 워딩으로 판타지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항상 인권을 외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입법하시는 민주당 의원들은 왜 천안함에게는 항상 강하게 대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전준영 전 회장의 이야기 뭐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말 살아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분들이 그동안 13년 동안 얼마나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고 최원일 함장 같은 경우는 최후까지 본인이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장병들이 끌어내서 사실은 이제 생존했지 않습니까? 본인 이야기에 따르면 거의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술과 그걸로 자책감에 견딜 수 없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다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격려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네. 자, 그런데 이 상처를 매년 뒤집고 있습니다. 매년 후벼 파고 있어요. 매년 저 한마디가 이 장병들, 살아남은 장병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예. 최원일 함장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본인이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던지는 한마디에 그냥 개구리는 다 죽습니다. 네. 그런데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라도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항의한 적이 없으면 주범에 대해서는 항의한 적이 없으면서 왜 그 피해자들에게 왜 우리의 장병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결국 폭침을 당해서 이렇게 13년 동안 정말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왜 매년 이런 식으로 해집어야 되냐고요. 정말 자기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장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원일 함장이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 장병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게 누구냐? 나냐? 북한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범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 책임을 제대로 물었느냐? 그 부분 한번 돌이켜봐야 할 텐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요. 야당 관계자들의 자폭 언급 이런 것들을 유족과 생존 장병들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동이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천안함 장병들이 스스로 폭탄 터뜨려서 배를 침몰시켰다는 것인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괴담 중에 괴담이고 그야말로 가짜뉴스 날조기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한심하죠. 이것은 명예훼손 중에도 가장 나쁜 그런 명예훼손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막말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네, 박 장관은 법적 자문단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관계를 왜곡하잖아요. 네. 그러면 허위 사실로 보여지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모욕죄 여부도 검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정치적 발언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권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저렇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도 늘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넘어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사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끝까지 저는 이거는 법적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장유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게 당사자의 명예 사회적 평판이 훼손된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 내지 또 친고죄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칠승 대변인이 함장을 직접 만나서 사죄의 뜻을 재차 또 전하겠다고 하고 하면은 처벌 의사가 또 어떻게 좌우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인 부분 물론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끝까지 단죄가 될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박민식 장관이 명예를 훼손하는 데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무한 책임지는 게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최원일 전 함장 면담 요청 중단하실 계획 있으실까요? 대표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권칠승 대변인은 유감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재명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나,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 거취 문제 얘기하는 거냐, 권칠승 대변인 조치 있느냐, 여기엔 답을 안 했어요. 서전 위원장, 이 네. 대표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 저도 이제 책임을 지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책임, 네. 행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고 다양하게 이제 책임을 추궁이라든지 요구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퇴해야 된다. 어떤 분은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또 사퇴시켜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냉정히 봤을 때 김남국 의원 건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사퇴하고 뭐 출당하고 이것이 책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당대표나 뭐 대변인을 사퇴한다고 해서 그러면 책임지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도 않거든요. 그럼 저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본인이 어떤 행위했을 때는 그 책임이란 것은 그것을 바로 잡거나 그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노력한 이후에 그것이 다 개선되고 나서 그 이후에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권칠승 대변인처럼 사퇴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사죄하겠다. 그리고 찾아뵙고 용서 구하겠다 하는 게 진짜 참다운 책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유감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권칠승 대변인 발언 두둔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시죠. 보통 이제 백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걸어가는 중간에 뭘 이렇게 개인 기자가 이제 사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권칠승 수석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뉴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혼잣말 이렇게 하신 걸로 조금 혼자 좀 강경하게 나오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공식 브리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소위 개인적인 어떤 뭐 사담 수준의 대화를 이렇게 너무 그걸 가지고 공식 입장이냐라고 공격하고 반박하기 시작하면 이 논의 자체가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말씀, 혼잣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백백 브리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백브리핑, 뒷배경을 설명하고 그 뒤에 자기의 생각이 뭔지 뭐 이렇게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를 밝히는 걸 백백 브리핑이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천안함과 관련해서 함장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럼 과연 완전히 사적인 이야기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이 정치 하루 이틀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기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 그게 뭐 공식적인 브리핑이든 백브리핑이든 이동하는 길이든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공적인 언어라는 걸 모를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지고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되자 사담이었다, 지나가는 말이었다라는 건 너무나 비겁한 변명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천안함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망언을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이 보수와 진보, 여야가 역지사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보수 정당의 수석 대변인이 5.18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망언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말이었다, 사담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민주당이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떼처럼 폭격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왜 천안함에 대해서는 유독 민주당에서 잊을만 하면 망언이 나오고 그 망언조차도 박성준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 같은 사람들이 다 옹호해주고 방어해주는 것인지 정말 민주당이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다면 징계를 하는 데서부터 일벌백계를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지요. 그냥 말로 죄송합니다 하고 떼어버리면 전혀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한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원일 전 함장을 향해서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침략당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했고요.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했던 바는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그 장병들에 대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한다. 그런 취지였고 그것 속에서 함장께서는 조금 더 큰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군인이라면 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이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되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영병이 발생했거나 이 북한 군인이 DMZ를 넘어왔다. 그러면 그 지휘관 보직 해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휘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자, 경계 실패 가장 중요한 군인의 부덕이죠.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천안함에 대한 북한 어뢰의 공격, 과연 이걸 경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 그게 가능했을까? 얼마나 봤을까? 그 부분을. 거기에 대한 건 뭐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장경태 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는 탈영병, DMZ 넘어오는 북한군 놓친 거. 이것과 비교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대한민국 육군 정훈장교 출신인 서전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일반적으로는 사실 경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건 맞는데 네. 천안함 사건과 그걸 비교 등치시켜서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아쉬운 부분은 그 지금 이제 천안함이든 이제 여러 가지 그 안보에 관련된 것을 너무 이게 이슈를 넘어서 이제 정쟁을 뛰어넘어서 갈등의 소재로 계속 이게 1, 2년이 아니라 10년, 13년 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한 단계 넘어가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경기에 대한 실패는 지난번에 왜 삼척 목항지대 같이 그 어떤 장비에 너무 의존해서 이제 군인들이 경기에 실패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잘못이 없도록 책임져야 된다. 그런 부분은 이제 합당한 비유나 설명인 것이죠. 아니 잠깐 제가 이게 말씀하시죠. 예. 잠깐 이게 보면요. 이게 만약 법적인 문제라면 네. 죄질이 아주 불량해요. 저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가해자 편을 들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너 잘 피하지 왜 못 피했냐. 그래서 너 맞았잖아. 이렇게 지금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피해자한테 책임을 묻는 황당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지 정말 저분들 다 징계받아야 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13년 지난 일입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백서도 발간했고요. 공식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걸 흔드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제 현충일 추념식 종료 후에 최은일 전 함장은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서 면담을 좀 요구했습니다. 한번 만나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이 대표는 고개만 끄덕끄덕했다 그러고요.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묵묵부답이었는데 뭐 만날 수는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경태 최고위원이 엉뚱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최은일 전 함장이 이재명 대표 자리까지 왔어요. 근데 저 자리는 정당 대표, 현직 장관,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최 전 함장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좀 저 의구심이 드는데 저 자리에 최원희 함장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자리는 이 외교사절과 정당 대표,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유가족들도 그 펜스 밖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일단 궁금하다. 누가 연락했는지. 이 근처에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게 본질인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화가 나는 이야기를 자꾸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날 행사는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사실 전날 이 천안함 이 생존 장병들 또 이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이제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옆자리나 이런 데 다 앉았습니다. 충분히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젊은 청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저렇게 간 거를 아니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우리 대표한테 옆에 가서 이야기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자꾸 어떤 의심을 받는 겁니다. 자꾸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을 저런 사고방식을 하니까 하는 것이고 저거는 뭐냐면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기자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혼자 가면서 옆에 있는 기자들하고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무한 책임을 진다? 그럼 저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입니까? 지나가며 한 이야기는 그냥 다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래경 씨에 대한 일단 문제라든지 이 어제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뭘 이야기했냐면 이동관 특보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주 그 말이 맨날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뭐 이야기를 물으면 박순자 의원은요, 김연아 의원은요, 네. 오늘 또 그냥 이동관 특보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서 기자들한테 무한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한 책임은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왜냐? 책임은요, 명확해야 됩니다. 어떤 책임이란 거는 어떻게 책임지는지 명확해야 그게 책임인데 지금 당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거는 책임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 모든 걸 다 자기 결정에 따라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뭐 다 상의해서 했다? 다 어떤 면에서 뭐 다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나는 무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책임 안 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더군다나 저렇게 최원일 함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나 지금 내 생각에도 이게 폭침이 맞다. 우리 대변인이 좀 그런 과했다. 하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말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해요. 왜? 본인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본인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게 아닌지, 북한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끝마다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것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장미 변호사 어때요? 네. 사실 권칠순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에서 촉발된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사과를 했으면 적시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침표를 찍어야지 다른 의원들이 말을 더 보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왜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는 근거 없는 음모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경계에 실패한 부분, 물론 사후적으로, 왜냐하면 안보 문제는 국민들의 안위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짚어볼 수는 있지만 그 결론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분들과의 이 함장의 관계는 상당히 유대 관계도 돈독하다고 합니다. 아까도 아버지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생존 장병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의 명예를 폄훼하는 언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할수록 사과의 진정성도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결식장에서 상주에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묻는 것과 같다. 현충 1주년식의 주인공 누구여야 됩니까? 국회의원인가요? 당대표인가요? 국가유공자여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최원일 전 함장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9시간 만에 민주당 혁신위원장 사퇴했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사퇴 이틀 만에 자신의 입장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본인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천안함 관련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폭이라고 적은 건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 출신이 순간적인 과잉 표현한 것이다. 인정한다. 수정하자면 원인 불명인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폭침으로 단정한 미패권 이렇게 적었어야 한다.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인 걸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독단적으로 혁신위원장으로 올렸다는 거잖아요.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을 때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도 안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들에게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 말을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은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대체 어느 검증 과정을 거쳐서 혁신위원장으로 올렸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해명을 하고 사과를 구하는 게 당대표로서 질 수 있는 무한 책임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랑 쫄래쫄래 걸어서 지나가면서 대표는 무한 책임지는 자리입니다라고 말로 때우는 게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송갑석 최고위원, 민주당에서 이제 탕평 인사한다면서 비명계인데 최고위원으로 올린 인사 하루 전날에 통보받았다고 하잖아요. 뭐 함세용 신부나 이런 추천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여전한 실세인 이해찬 전 대표 이야기도 나오는데 최고위에서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기간도 주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외부의 원로들과 뚝딱뚝딱 이야기해서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인사를 밀어붙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완벽하게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가지고 5인연이 뭐니 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완전히 제명회가 다 장악한 당이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이래경 이사장 물러났다고 끝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고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고 누가 추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지금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잉 표현, 원인 불명. 이게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주장인데요. 자, 13년 전 결론이 어떻게 났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방부는 사건 이후 국내 12개 민간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는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CHT-02D의 강력한 수중 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돼 침몰한 것이며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됐습니다.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에 신뢰하고 있습니다. 네, 2010년 당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5개국 전문가 한 70명 정도로 민군 합동조사단 구성됐습니다. 3개월간 조사했고요.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모킹 건이 나왔었죠. 1번이라는 손글씨가 적혀진 어뢰 추진체를 인양을 했습니다. 당시 정말 기적적으로 이걸 인양을 해서 이게 없었다면 사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북한의 소용이라는 걸 좀 증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초됐다, 미국이 오폭을 했다, 유실 기뢰가 터졌다, 뭐 이런 식 암초에 충돌했다. 각종 음모론은 끊임없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란 분은 여전히 원인 불명인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면서 미 패권을 지키려는 그런 행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분이 어떤 경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저렇게 주장하고 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분의 주장과 민주당의 주장이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재명 대표의 뜻과도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계속 저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 당연히 해야죠. 저렇게 결론이 이미 객관적 데이터로 나왔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데 계속 또 이재명 대표가 또 밀실 또 당대표 사당화 그에 대해서 저는 이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혁신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못하고 있고 잘못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계속 좀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든 일반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이지만 그 당대표를 포함해서 혁신의 주체가 아니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과는 논의할 수가 없는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화라면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나 어떤 밀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가는 건 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요. 국립외교원장이 천안함 폭침, 뭐 피격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침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은 천안함 피격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민주당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2010년에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저 사건이 이제 발생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냥 국내 전문가들이 전부 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해외 전문가들과 연합해서 그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갖고 이 사건을 조사시켰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민주당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했어요. 마치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진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사실 그러니까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민주당 여기 옆에 계신 분도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민주당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정부의 입장. 북한의 소행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마치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는 혁신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그 분이 나가고 똑같이 지금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북한의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억지로 그냥 정부의 방침은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 민주당에서 제가 더도 뭐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천안함 막말에 대해서 경고라는 징계 조치라도 제발 윤리위 열어서 한번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민주당이 이 천안함 음모론에 대해서 선을 긋는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지 국민의 질타를 받고 여론이 뜨거워지면 마지못해서 사과하고 그러나 징계는 아무도 받지 않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으면 이거 6개월, 1년 있다가 또 이런 망을 하는 사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저변에서는 아직까지도 천하람 음모론을 신봉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경고라는 징계 하나 윤리위 열어서 못 내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대선 때요 청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대선 캠프에 들어오는 청년들 인재 검증하는 역할도 했었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력서 보면 이력서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과 SNS 주소 받아가지고 페이스북 보는 겁니다. 최근 1, 2년 정도의 공적 발언 정도는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중요한 일에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이 이래경 이사장의 페이스북을 안 받겠습니까? 이게 뭐 10년, 15년 전 묻혀있던 발언이 아니라 불과 올해 초에도 막 이런 막말을 계속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것조차 보지 않았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보고도 이 정도는 별 문제가 안 된다.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경 이사장의 발언은 이래경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일부에서는 뭐 지나가다가 한 말인데 무슨 징계냐 뭐 이런 움직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뭐 장미 변호사 이야기했듯이 최원일 전 함장 만나서 진솔한 사과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 뭐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래경 이사장의 뭐라 그럴까요? 본인의 생각이랄까요? 이 뭐 정책 판단이라 그럴까요? 미 정보기관이 우리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말을 좀 했었죠.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일 때 미 CIA의 수장을 만난 뒤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CIA 수장인 지나 헤스펠이 극비리의 방안에서 윤 총장을 면담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였고 지난번에 뭐 도청 논란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미 패권, 미국에 대한 아주 적대감이 크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헛웃음이 나와서 이게 70년대, 80년대 운동권을 했던 분들의 이제 공통된 생각이 뭐냐면 이 미국의 CIA가 전 세계를 다 움직인다. 이런 이제 그 착각, 반미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거기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어디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어느 뭐 이 잡지에다 누가 이 기고를 한 글 중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래경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진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본인의 SNS에 이걸 다 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거를 과연 이 지금 시점에 믿는다는 것 자체, 이거 자체도 참 황당할 뿐더러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이 주장뿐만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저 코로나가 미국 때문에 미국에서 생겼다든지 뭐 등등 정말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중심은 미국계 패권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침공도 푸틴이 전쟁 범죄 아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잘못이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 칭송을 합니다. 중국의 왕이 얼마나 잘하느냐 뭐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일관돼요. 즉 반미, 그다음에 반대한민국, 반일, 그다음에 이 친미, 친중, 친러, 친북 아주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거를요 이 SNS 한 5분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분 잘 몰라서 이분이 무슨 뭐 어디 민들레라는 어떤 이 인터넷 매체에 글을 기고 왔는데 그것도 제가 보고 그다음에 SNS 보니까 한 10분만 투자하면 아 이분의 성향이 이렇구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혁신위원장이라고 할 분들에 대해서 많은 검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이건 뭐 우리하고 비슷하네. 우리가 이분을 뭐 돌파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의심하는 게 그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어떤 사고방식과 생각이 도대체 우리 국민적 상식과 얼마나 지금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분을 혁신위원장 생기면 앞으로 그럼 민주당 당 강령에 그런 걸 천안함은 이 폭침이 아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걸 만들 겁니까? 혁신위원장이 뭘 하냐면 다 강령 만들고 그다음 당헌 당규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이 만약에 혁신을 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 당에서 내쫓고 뭐 그런 거 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이래경 씨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그걸 국민들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저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동의할 필요도 없이 이제 사실이 아니죠. CIA 수장 만나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당시에서
만난 후에 문 대통령을 무시한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찰, 지금은 이제 다 이해가 되지만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그런 검찰 제일주의에 입각한 검찰총장 앞에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행위가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CIA 수장을 만난 게 아니고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하려고 하면서 검찰 개혁하겠다. 그때부터 좀 어떻게 보면 사이가 틀어진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래경 전 이사장이죠. 코로나 진원지 미국이란 주장 여전히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한에서 시작이 됐지만 실제로 진원의 방향은 미국을 가리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공개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푸틴이 전쟁 범죄자면 이라크 침공했던 미국 사람들 다 범죄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 저희들이 이래경 이사장이 임명됐다 그랬을 때 SNS 바로 보니까 한눈에 좀 들어와요. 이런 말을 했네. 좀 기사가 되겠네.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기사가 되겠네. 금방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놓쳤다? 혁신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이렇게 모신 분이 그분인데 어떻게 이래경이라는 분을 모셔왔을까? 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자, 밀실 인선 논란 나오는데요. 송갑석 최고위원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전날 일요일 저녁에 비공개로 최고위원들이 간담회 자리를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이래경으로 한다. 이 말을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처음 들었고 아무도 이래경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 자리에 있던 최고위원들이 그러니까 이래경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전에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었다. 뭐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가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조금은 더 전에 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이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를 줬었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인사 참사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쉬움은 듭니다. 네. 9시간 만에 임명을 철회한 걸 보면 자진 사퇴 형식이긴 합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다들 인식을 한 걸로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단수 추천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 이야기도 발표 전날 이 대표에게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데 지도부 패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마저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정치하시던 분 중에 이래경이라는 사람을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렇게 임명한 이유가 뭘까? 함세용 신부 이야기 나오고요. 일부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의 영향력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산고 같이 나왔다는 점 때문에요. 자, 진실은 뭡니까? 저도 사실 저분을 또 이제 첫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밀실에 대한 과정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검증에 대한 부실에 대한 것은 이제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추측해 보면 이내경 이사장의 그 과거에 했던 것을 해서 추측해 보면 단순하게 어떤 민주당을 뭐 이렇게 혁신하는 것도 넘어서 저분이 CEO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이 어떤 기업에 대한 그런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 행동한 거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말보단 행동가시다. 그래서 저 부분에 혁신을 하게 되면 조금 그렇지만 뭐 칼을 어떤 식으로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 혁신할 수 있다. 적임자로 판단하는 것인데 말씀드리지만 SNS라든지 본인의 그런 그 사상 검증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아쉬운 부분이 최고위원회에서도 일요일 날 저녁에 들었다고 하면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분이 어떤 행복을 했는지 SNS에 한번 했었으면 만약에 저런 글이 밝혀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짧게라도 토의를 해서 이것이 설득을 당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도저히 안 된다면 또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짧지만 저녁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라고 보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같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렇게 논쟁이 계속 이어진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영 전 최고 보실 때요. 민주당에서 지금 혁신위원장 새로 모시기 참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아니 근데 사실 처음부터 어려웠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혁신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 혁신의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혁신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코미디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가 예측한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표의 혁신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혁신을 할 수 있는 인물일까요?
저는 그건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코드 인사. 과거에 성남시장 했던 거,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했을 때 그 인사를 어떻게 그 임명했는지 다 보면 대부분 코드 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에 가장 드는 인물. 이대경 저 혁신위원장이 그 과거에 이재명 지키기 했던 분이라는 게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혁신의 방점을 찍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해서 본인한테 가장 잘 지켜줄 사람 본인을 그래서 저 임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단이 나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어떤 분을 또 새로운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서 뭐 변화를 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이른바 인사 참사 내부에서도 이야기되는 인사 참사를 통해서 한번 변신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편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오늘 두 번째 셀프 출석을 시도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자진 출석이신데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출석했는데 만약에 대표님이 직접 만약에 면담이 어렵다면 변호사라도 감사님 뵐 수 있는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변호사 면담도 안 되고? 담당 검사 좀 자리 비었다고 하고. 지금이라도 검찰은 비겁하게 저희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이 그러한 중대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중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구하기 위해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오전 9시 반쯤에 검찰청에 도착을 했고요. 2분 만에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정문 앞에 나와서 바로 1인 시위를 했는데요. 자, 피의자가 이렇게 떼쓰냐 이게 검찰의 생각인 것 같은데 장민 변호사 마음대로 나가도 됩니까? 보통 피의자가 본인의 조사 시기와 시점을 저울질은 할 수 있죠. 조율은 할 수 있지만 일방 통보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아니면 이해창 전 총재가 뭐 기습 출석이다라고 해서 검찰이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시간이 경과했고요. 지금은 일반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어쨌든 수사선상에 올려서 공평하게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번이 두 번째니까요.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시민들에게 본인의 억울한 사정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정치적인 어떤 편향이나 어떤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냐라는 반문을 하고 싶어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송 전 대표가 출석 무산되면서 청사 로비 앞에서 20분간 기자회견했고요. 그 시간 동안 대부분 검찰 비판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한동훈 장관의 반박하는 모습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 때 검찰이 정치인을 수사할 때는 최소한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 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분. 여야 균형에 뭐 전노까지 끌어들일 만큼 뭐 그럴 만한 상황인가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송 전 대표 주장, 한동훈 장관의 반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처음 보는 장면이라서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자, 우선 송영길 대표가 귀국을 한 게 검찰이 들어오라고 해서 귀국한 거 아닙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라 해서 귀국했죠. 그걸 왜 검찰 탓으로 돌리나요? 물론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와서 뭐 들어와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인이 결정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검찰은 지금 수사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면 2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돈 받은 의원들 아마 순찰을 소환할 겁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르겠죠. 자, 그런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나 더군다나 지금 당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이것 때문에 난리 나고 어제 했는데 또 저렇게 본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는 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제 뭐 법률적으로 보면
나는 이렇게 검찰의 부름에 잘 나가니까 저 구속하지 마세요. 다른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이것도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그냥 잘 봐서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분이 국회의원 5선하고 인천시장하고 당대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586의 대표주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저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정말 이 586에 대한 정말 전체에 대한 이 실망감들을 더 주는 게 아닌가. 아니 본인이 기다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저렇게 수사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정작 검찰에는 완전히 깡통폰 제출했잖아요. 저 다 프랑스에서 전화기 버려버리고 그다음에 여기 검찰에 와서 전화기 다 새로 해갖고 아무 내용 없는 전화기 줬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해놓고 왜 자꾸 구속시키라고 그래요? 뭐 있어야 구속시키죠. 본인이 깡통으로 전화놓고 정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자, 송 전 대표는 뭐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깡통폰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요. 한 장관은 또 반박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깡통폰이 아닙니다. 제가 귀국해서 새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쓴 거예요. 일주일. 방어권이나 뭐나 그것밖에 없다고. 증거 인멸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검찰의 주장은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제가 본인에 대한 것은 증거멸체가 안 돼요. 그건 한동훈 장관도 한동훈 장관부터 증거멸체로 그건 처벌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있고 자기 죄를 인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는 것은 증거멸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뭐 증거인멸로 처벌을 하려면 장관님 먼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말할 필요가 있는 단어인가요? 네, 서로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통 구속의 필요성일 때요. 크게 세 가지를 봐요. 그러니까 사안이 중대하냐, 구속할 정도의 이제 중대하냐. 그러면 돈봉투 사건은 봤을 때 사안이 중대하죠.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요. 그 본인이 쓰고 있는 휴대폰을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걸어서 제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아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없애고 어떤 식으로든 완전히 깡통폰을 새롭게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행위 자체는 증거인멸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럼 또 구속 사유에 하나가 또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 도주 우려예요. 그러면 도주 우려가 지금 없다고 본인이 지금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온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 구속의 필요성 중에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도 알아요.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하나 그 도주 우려 가지고 지금 희석시키려고 지금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하나만 해도 구속 사유는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송영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여튼 나는 도주할 생각은 없으니까 구속이 불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서재현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송영길 의원이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이분이 변호사시고 5선이시고요. 그래서 저런 행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이 있고 뜻이 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8월에서 4월에 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검찰이 그 돈봉투 사건의 국회의원과 공범이라고 적시를 합니다. 5월입니다. 한 달 동안 압수수색도 하고요. 출국 금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수사나 소환이나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의도적으로 지연으로 하나 혹은 확대 수사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런 시기에 지금 뭐 홍영표라든지 우원식이라든지 다른 캠프에서도 돈봉투가 있기 때문에 송영길 캠프에서 했다라는 그 전원의 전원으로 또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의 대가로 일본의 우호적인 대화를 해달라 그런 공천 보장하겠다고 본인이 했는데 본인이 사실이 아니다고 아니면 검찰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사실이 아니다고 하잖아요. 수사 자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도 지금 검찰이 총 2,000명밖에 안 되는데 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너무 할 일이 많고 수사 인원이 적다라고 해서 그 지금 대장동 수사도 2년 동안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 파견 심사도 폐지하면서 법무부에 45명, 금융감독원 5명 이런 식으로 검사들을 행정부에 법률 서비스 한다고 해서 계속 하다 보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수사를
안 하고 구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혹시나 행여나 모를 정치 검찰 행태를 애초에 막아보겠다는 의도라 저는 읽혀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뭐 이진복 수석과의 전화 내용. 근데 두 사람 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녹음당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검찰이 또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네요. 자, 기자회견 마친 송 전 대표 1인 시위 이어갔습니다. 근데 한 유튜버가 인터뷰를 요구하자 좀 더 날선 발언 쏟아냈는데 조금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한번 보시죠. 전당대회 논란이 된 것은 국가 돈은 아니잖아요. 다 개인 돈들이 아닙니까? 왜 현역 국회의원을 자기들 주장대로 돈이 뭐 큰 액수가 된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증거 능력도 없는 증거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완전히 엿먹이는 거죠. 9,700만 원. 1억도 안 되는 돈인데 전당대회 이 사건이 반부패 수사 2부가 담당할 사건이 반부패. 이 말부터 기분이 나쁘잖아요.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 관련해서 몇십만 원이나 몇만 원 주고 받아도 구속돼서 감옥 가고 받은 돈 50배 토해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네, 국가 돈이 아니라 개인 돈 아니냐. 큰 액수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골탕 먹인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서민인 척하면서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막 10몇 년 된 가방 자랑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런 일에 있어서는 뭐 청년이라는 장경태 의원도 뭐 50만 원 밥값도 안 된다. 송영길 전 대표 1억도 안 되지 않느냐. 9,700만 원 이게 무슨 큰 돈이냐. 왜 이렇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9,700만 원 별거 아니다 하실 거면 평소에 서민 코스프레를 하지 마시던가요. 그리고 국가 돈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왜 국가 돈이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국가의 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 세비에서 마련해서 이 9,700만 원이 되었든 또는 또 다른 이 사업가로부터 받은 것, 그것 역시도 국회의원이라는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분명한 사적인 돈이 유입되는 거죠. 네. 결국 공권력과 국가의 권력을 사칭하고 오남용해서 만든 돈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이 정도 도덕의식이라면 송영길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반적으로 돈 봉투라는 게 아주 일상화된 문화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그것까지 나가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좀 과한 표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송 전 대표가 언급되던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네. 자, 장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아마 송영길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전당대회였습니다.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돈봉투 살포 당연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에 규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유권자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사안과는 좀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언급을 하고자 했던 것 같고 지금 휴대전화 깡통폰을 제출했다. 증거인멸의 시도 아니냐.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지적해주고 계시죠.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런 언급을 했으니까요. 과거에 비밀번호 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언급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쌓아온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하면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거고 민주당 인사가 행사하면 증거인멸의 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봉현 전 회장에게 접대받은 검사들 휴대전화 버렸습니다. 한강천변에 마트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마트에서 망가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검찰의 어떤 과거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과거 본인이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의 행태 그 부분에 대한 지적 없이 지금 이런 언급을 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때 피의자였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2년 동안 수사를 받았고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예, 그렇죠. 사안입니다. 자, 근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저런 언급을 하는 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국회의원은요, 선거 끝난 다음에 종친들에게 고맙다고 이제 밥을 사기 위해서
60만 원 카드를 긁었다가 거의 의원직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선거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단돈 10만 원 줘도 이게 지금 배지가 떨어질 정도의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고요. 절도죄 한 10만 원, 뭐 몇만 원 훔쳐서 구속된 분들 많습니다. 자, 근데 송영길 대표가 변호사 안 한 지 오래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1억도 안 되는데 그리고 저 이정근 녹취록만큼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리얼하게 이야기하는 저게 증거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증거 능력이 될까요? 그걸 뭐 검사가 가서 그냥 받아 보아야 그 증거 능력이 됩니까? 참 저는 이 인식 자체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 불법과 부패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돈 봉투 전당대 돌리는 거 당연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범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거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벌써 한 20명의 의원이 이 봉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때문에. 근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 참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결과가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아니면 뭐 몇 명밖에 안 될지 봐야겠 텐데 송영길 전 대표는 셀프 출석을 했습니다만 언제 수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 한번 보시죠. 오늘 또 나오셨나요?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급하시더라도 뭐 이거저거 갖다가 끌어붙이실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을 위해서 돈 봉투 돌리는 혐의로 지금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표결을 합니다. 통과 여부는 저희들이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예전과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는데 결과를 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어제 헌충일 추념식에서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사진 같이 찍자 이런 게 좀 많았다는데 한번 보시죠. 안녕. 할아버지. 너 누가 시켰지? 애기한테 덕담 좀 해주세요. 제가 뭐 그런 제가 그런 처지가 된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보면 너 나 모르잖아. 나는 너를 잘 기억할게. 네, 잘 커. 영동이라 그랬지? 네, 영동고등학교. 나보다 큰일 났어. 현대고 항상 전교 1등 하셨다고. 몇십 년, 30 몇 년이야? 왜 벌써? 저도 영동고, 저는 한시야? 네, 저도 같은 청주 한시. 우리 하나잖아. 맞습니다. 저도 꼭 장관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현대고 애들 되게 존경하신다고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한 명만 얘기 들어서 그럴까? 꿈이 검사입니다. 영동. 별거 없어? 감사합니다. 저 셀카 한 장만 찍어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내가 잘 못 찍긴 해요, 이게. 자, 장희찬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장관 야당 의원들의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나 선동을 대할 때는 참 칼 같기도 하고 냉정하기도 한데 저도 사석에서 실제로 뵐 때는 참 저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따뜻하고 푸근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님 주재하는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님 만나서 사진 같이 찍자고 청했는데 저보고 제가 더 유명하니까 본인이 먼저 부탁해야 되는데 늦었다 이런 식의 덕담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하는 저런 인간적인 면모들까지 계속해서 이 한동훈 신드롬의 일환으로 드러나면 계속해서 국민의 신뢰와 인기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기가 많네요. 근데 오늘 충주시가 유튜브 하나를 올렸는데 이 검사가 등장을 해요. 검사가 등장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둘 중에 더 존경하는 검사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답이 뭘까요? 한번 보시죠. 14년 차 베테랑 검사입니다. 저는 조아라 검사입니다. 몇 년 차 검사시죠? 저 올해 14년 차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검사는?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면 제가 좀 보기를 쉽게 드릴게요. 윤석열 vs 한동훈. 두 분은 검사 아닌데요. 네. 재치 있네요. 이미 검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답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검사가 상당히 순발력이 있네요. 제가 알기로 저 유튜브가 아마 충주시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꽤 유명한 아마 SNS를 많이 해서 맞습니다. 아마 유명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정을 잘 홍보하고 저런 영상을 만들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충주시에서도 굉장히 아마 이거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분도 굉장히 이제 답변이 아주 제대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아마 두 분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제 국민적 관심 이게 많이 크다. 뭐 이런 것들 하나 좀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모내기 했습니다. 충남의 한 모내기 현장 찾아가지고요. 이항기 직접 운전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는데요. 자, 쌀 생산 현장에 그 방문한 것 지난해 10월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뭐 막걸리 한잔하고 그랬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옛날에 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윤 대통령. 예, 지금 이항기 운전. 누구 좀 닮은 것 같죠? 다른 지도자하고 또 비슷한 모습도 있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의 모습도 좀 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동영상이 들어온 건 아직 없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이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재진출했습니다. 11년 만에 세 번째 진출인데요. 자, 이번에 180나라가 찬성을 했다고요. 정미경 의원님,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이번에 아마 아태 지역의 국가 중에서 그 지원한 신청한 나라가 우리밖에 없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대한민국이 그 지원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포기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180개 국가가 지금 우리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우리의 외교적 성과라고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적, 정치적, 어떤 국가적 위상이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 이걸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굉장히 우리 외교부나 그 유엔 대사관이 긴장을 한 게 뭐냐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반대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제 유엔 안보리에 미국과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 거부권 가지고 있지만 일본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미일이 함께 안보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요즘 뭐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서 안보리가 과연 이제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할 정도인데 상당히 중국이 물밑으로 이 반대 운동을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이거 한 150표 정도 이 정도 하면 안 되는데 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결과는 이제 한 180표 정도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만큼 아마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게 아닌가 뭐 그런 하나 또 검증하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넷플릭스의 테드 서렌도스 공동 최고 경영자가 이달 방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최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국빈 방문 때 이 서렌도스 CEO 만났었는데요. 당시에 화기애애했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That's a strike. 예, 지난번에 3조 원이 넘는 투자를 우리나라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K 컨텐츠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계속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장 이사장, 뭐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네, 그럼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청년 당정대라고 문체부 장관님 모시고 이 컨텐츠 부흥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성장 수요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면 컨텐츠 IP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박 아이템이 나오면 무한정 이 매출이나 이익이 또 증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고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계에는 상당히 긍정적일 텐데 이러한 투자 이행 조치를 보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막 뭐라 했던 양이원영 의원이나 넷플릭스가 투자하면 한국이 하청업체 된다는 수준 낮은 평을 했던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 뵙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뭐 넷플릭스가 우리 한국 콘텐츠들 많이 만들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실속이랄까요? 이런 것도 같이 찾을 수 있는 방안 같이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